설치했. 엘리베이터. 니네 집 몇 층이냐? 우리 집 11층. 10층 이상 집에서 엘리베이터로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대. 아, 재민이냐? 너 쇼츠로 그런 것 좀 그만 보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2층, 6층, 2층, 10층을 누르고 10층에 도착하면 내리지 않고 5층을 눌러. 5층에서 어떤 여자가 탈 텐데 그 여자에게는 절대로 말을 걸어서도 쳐다봐서도 안 돼. 그럼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안 가고 10층으로 갈 거야. 거기서 내리면 다른 세계야. 응, 안 해. 꺼져. 나는 그런 친구의 말이 실제로 일어날 일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호기심이 생겼다. 4층, 2층, 6층, 2층, 10층? 그리고 다시 5층을 누르랬지? 그런데 5층에서 어떤 여자가 탄다고 했던 친구의 말이 생각나서 무서워진 나는 괜히 떨리기 시작했다. 아, 현타 오네. 역시 아무도 안 타고 아무 일 없잖아.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은 애초부터 작동이 될 수 없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그가 밟은 안내문에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라고 쓰여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도 안 탔다며 안심하고 있었지만 거울을 보면 이미 누군가가 같이 탄 것을 알 수 있다. 여동생이 집.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너무 길어져서 차가 끊기게 되었다. 택시도 안 잡히고 근처에 자취하고 있는 여동생 집에 하루만 재워달라고 하게 되었다. 하루만 재워줘. 오지마, 귀찮아. 그러지 말고 하루만 제발. 아, 이불도 하나밖에 없다고. 나 그냥 바닥에서 자면 됨. 치킨 기프티콘 드림. 치킨? 오케이. 간신히 허락을 받아 여동생이 집에 갔다. 술 때문에 너무 피곤했던 나는 바닥에 바로 뻗었다. 그런데 바닥에서 이불도 없이 자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새벽 도중에 깨게 되었다. 눈 채로 깨서 멍 때리던 나는 황급히 일어나서 동생을 깨웠다. 야, 나 해장하고 싶어. 일어나. 빨리 나가자. 왜 새벽부터 깨우고 난리인데 오빠는 나. 해장국 먹으러 가자. 뭔 해장국. 여동생은 졸린지 짜증내며 나가기 싫어했지만 내가 계속 조르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왔다. 야, 빨리 와. 먹으려면 혼자 처먹지. 그리고 집에서 꽤 멀어졌다고 생각된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오빠가 잠든 곳은 거울 앞이었다. 새벽에 잠에서 깬 오빠는 거울에 비친 괴한과 눈이 마주쳤다. 놀랐지만 태어난 척 일어나서 여동생을 깨웠다. 여동생이 위험해질까봐 해장국을 먹으러 가는 척하며 일단 집을 나와 안전한 곳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상한 PC방. 우리가 10시 이후에도 게임해도 되는 PC방이 있다고? 학원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친구가 새벽까지도 게임이 가능한 PC방을 안다며 따라오라 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친구를 따라가 보니 안에는 의외로 일반적인 PC방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 있었다. 우리들은 이곳에 단골이 되었다. 가끔씩 부모님이 집에 늦게 오시거나 밤에 몰래 집을 탈출했을 때 등등 새벽까지도 실컷 게임할 수 있어서 좋았다. 너희들 이렇게 늦게 가도 괜찮겠어? 부모님한테 연락 오는 사람 없어?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은 장사하느라 바빠서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걸요? 우리는 가출해서 갈 곳이 없다는 친구들에게 이 PC방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그 가출한 친구들은 그 후 학교도 나오지 않게 되었지만 말이다. 난 어느 날 부모님과 싸우고 무작정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다. 갈 곳이 없자 그 PC방이 생각났다. 오랜만에 찾은 그곳은 사장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사장님은 웃으며 편히 있다 가라며 라면도 공짜로 주셨다. 허겁지겁 라면을 먹었은지 좀 졸렸다. 매매기 장면. 한독구. 이번에는 13살 남자아이다. 데려가.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PC방 사장은 10시 이후, 즉 늦은 시간까지도 부모가 찾지 않는 아이들을 골라서 장기매매 업자에게 넘기는 브로커였다. 가출한 친구들이 PC방 간 이후로 학교를 나오지 않게 된 이유는 이 때문이었다. PC방 사장은 수면제를 넣은 라면으로 대상을 잠재운 후 장기매매 업자에게 연락해서 거래하고 있었다. 매매기 장면. 한독구. 센서 등. 뭐야? 왜 또 불이 켜졌지? 아무도 없는 현관에 자꾸만 센서 등이 켜진다. 그것도 집에 꼭 나 혼자 있을 때만. 나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밤 11시까지는 집에 혼자 있어야 한다. 깜짝이야. 혹시 귀신이 서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무서웠지만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그냥 센서 등이 고장나거나 잘못 인식된 거겠거니 하고 넘겼다. 그 후로는 센서 등이 가끔 켜져도 나는 무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센서 등이 들어옴과 동시에 현관 비밀번호가 틀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 카메라를 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센서 등이 꺼지고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복도로 연결된 창문으로 현관 앞을 내다봤다. 그런데 현관 앞에 어떤 남자가 쭈그려 앉아 있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이 늘 늦게까지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남자는 집에 침입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현관 센서 등에 불이 가끔 켜졌던 이유는 현관문 앞에 있었던 남자가 계속 센서 등에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학원 친구. 학원에서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나오지 않게 되었다. 친구네 부모님께 연락을 해봤지만 받지 않으셨고 친구들 말로는 전학을 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원이 끝나고 학원 차를 탔는데 맨 뒷자리에 그 친구가 있는 것이었다. 어? 너 오늘 학원 나왔었어? 전학 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반가워서 말을 엄청 걸었는데 친구가 아무 대답이 없었다. 혹시 나한테 화라도 난 건가? 싶어서 그냥 조용히 있었다. 그날따라 다른 친구들은 학원을 많이들 빠져서 학원차에는 그 친구와 나밖에 없다 보니 더욱 어색했다. 그런데 학원차 아저씨가 그 친구네 집을 그대로 지나치는 것이었다. 아저씨, 얘 아직 안 내렸는데요? 그러자 학원차 아저씨가 차를 멈추고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 너 말고 차 탄 사람이 없는데 뭔 소리니? 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그 친구는 사실 전학을 간 것이 아니라 며칠 전 사고를 당했다. 친구의 부모님이 주인공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그 때문이다. 다른 친구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가장 친했던 주인공이 충격받을까봐 선뜻 말하지 못했던 것이다. 여자친구. 여친과 한강에 갔다. 신선한 바람을 느끼며 한강 야경을 여친과 함께 보니 매우 좋았다. 여친이 커피가 마시고 싶다길래 나는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갔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여친은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고 있었다. 나는 충격과 분노에 몸이 떨렸다. 배신감에 휩싸여 여친을 한강에 익사시켜버렸다. 그 후 나는 경찰에 붙잡혔고 살인죄뿐 아니라 스토킹 혐의도 추가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이 남자는 망상증으로 인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여자를 계속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믿고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 여자는 실제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한강 데이트를 하고 있던 것뿐인데 망상증 남자는 그것을 바람 피우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저지른 것이다. 관제사의 비밀. 나는 항공관제탑에서 일한다. 바로 비행기 기장들에게 하늘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실수라도 하면 비행기에 탄 많은 사람의 목숨이 위험해지므로 항공관제사가 되는 길은 굉장히 까다롭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이 녀석 덕분에 운이 좋게도 관제사가 될 수 있었다. 바로 챗봇이다.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물어보는 걸 뭐든지 알려준다. 대학교 과지도 챗봇에게 해달라 하고 회사 이력서, 자기소개, 심지어 일상생활까지도 전부 챗봇에게 물어보며 내 인생 최고의 동반자가 되었다. 챗봇의 대답은 늘 정확했다. 의존씨, 나 좀만 쉬다 와도 되나? 예, 선배님. 제게 맡기고 쉬다 오십시오. 그럼 부탁할게. 챗봇은 비행기들의 항공 경로를 언제나처럼 최적의 경로로 안내해주었고 나는 챗봇이 말해준 걸 그대로 기장들에게 전했다. 관제탑입니다. 출발공항에서 썰책공항을 향해 남쪽으로 고도 4400피트 44도로 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시해주신 항로대로 접근하겠습니다. 나는 두 비행기 기장에게 챗봇이 제시해준 항로를 안내한 뒤 화장실에 갔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뭐야 이게? 챗봇 긴급공지 사항? 현재 일시적으로 챗봇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질문에 반대로 답하도록 작동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답했다고? 안 돼! 헬스장 회원. 새로 이사한 곳의 동네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게 되었다. 아직 연습 트레이너라서 그런지 헬스장 비품 정리나 마지막 문단속 등 자별도 해야 했다. 승우씨, 오늘도 화장실이랑 샤워실 사람 없는 거 싹 확인하고 청소랑 문단속 알지? 난 먼저 퇴근할게. 네, 들어가세요. 이걸로 확 짜부시켜버릴까 보다. 아 맞다. 그리고 기구들도 싹 소독해놔. 예, 지금 하려고요. 후다닥 마감하고 퇴근할 생각에 나는 서둘렀다. 겨우 할 일들을 끝내고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튀어나와 헬스장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여태 운동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나? 왜 못 봤지? 이제 퇴근할 참이었는데 하고 짜증났지만 기다렸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나오시질 않는 것이었다. 회원님?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모든 칸이 열려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소름이 돋은 나는 도망치듯 퇴근했다. 내가 잘못 봤던 건가 해서 다음날 선배에게 물어봤다. 긴 생머리 여자분? 딱 한 분 있어. 근데 너는 모를 텐데? 그리고 이어진 말에 나는 경악했다. 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분 지난달에 헬스장 오시다가 이 앞 건널목에서 사고 나서 죽었거든? 너는 이번 달부터 이사 와서 일한 건데 그분을 어떻게 봤다는 거야? 일본 여행. 친구와 일본의 벚꽃도 볼 겸 짧게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 외진 곳에 있는 일본 전통 료칸을 묵었는데 100년이나 되었다고 하는 오래된 료칸이었다. 좀 낡긴 했지만 온천도 있고 멋진 곳이었다. 우리는 기념으로 우리 방에서도 사진을 찍었고
일본 여행을 즐긴 후 귀국했다. 그런데 며칠 후 일본 여행 사진을 보고 있을 때였다. 이거 잘 나왔다. 보정해야지. 맘에 든 사진을 보정하려고 밝기를 올렸는데 이상한 것이 찍혀있는 걸 발견했다. 뭐야 이거? 귀신 아냐? 우리 방 벽장 안에 귀신이 찍혀 있었다. 너무 놀라서 친구에게 연락해 유명한 무당을 같이 찾아가서 물어봤다. 이거 진짜 귀신 맞나요? 무당이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말했다. 귀신이 아니야. 아, 귀신 아니에요? 그래, 귀신의 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아, 귀신이 아니었어. 다행이다, 그치? 친구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사진에 찍힌 존재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즉, 친구와 묵었던 방의 벽장 속에 저 사람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다. 캐비어. 나는 보육원에서 자랐다. 성인이 된 나는 오늘이 드디어 보육원에서 나가는 날이다. 나보다 먼저 보육원을 나간 형들과 누나들은 꼭 연락하겠다 약속했었다. 하지만 절대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다. 난 이곳을 나가도 동생들에게 꼭 연락할 것이다. 우리 보육원은 전통이 있다. 보육원을 나가기 전에 내가 원하는 음식으로 원장님과 함께 식사한다. 나는 캐비어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캐비어를 먹고 싶다고 말했다. 새로 오신 원장님은 캐비어처럼 새까만 정장을 항상 입고 있었다. 캐비어는 캔에 담겨 있었는데 그냥 검정색의 알들이 가득 있었다. 원장 선생님은 안 드세요? 아, 나는 자주 먹어서 괜찮아요. 처음 먹는 캐비어는 내 기대와는 다르게 엄청 짜고 비렸다. 그 캐비어를 얻으려면 대략 7년은 철갑상어를 키워야 캐비어를 채취할 수 있다고 해요. 다 드셨다면 가시죠. 보육원은 산 중턱에 있다 보니 도시로 내려가려면 자체운영 버스를 타야 한다. 당신도 좋은 캐비어가 될 겁니다. 네? 뭐라고요? 원장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 어리둥절했지만 버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곧 잠이 들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새로운 원장은 기존 보육원 원장을 없애고 위장치임한 장기밀매업자였다. 먼저 나간 형과 누나들이 연락되지 않았던 이유는 전부 장기매매의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신도 좋은 캐비어가 될 거라는 원장의 말은 7년간 키운 철갑상어에서 채취해 판매하는 캐비어의 주인공을 빗댄 것이다.